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서울 사람이었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마친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있었죠. 저희 친정은 경치 좋은 지방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젊은 시절 남편이 친구들과 우리 민박집을 찾은 손님이 된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였어요. 처음 우리 민박집을 다녀간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우리 집을 찾았고 단골 손님이 된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트게 되었답니다. 인상이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혼자 우리 민박집을 찾은 날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죠. 바로 그날이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에 대해 어느새 호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그런 제안이 어색하지 않았고 그래서 쉽사리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장거리 연애였지만 우리의 연애 시절은 알콩달콩했답니다.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저희 집에서는 찬성하셨지만 남편 집안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고 시골의 한미한 집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시집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요즘 아가씨들이라면 남편의 조건도 결혼을 결정하기에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닐 거예요. 누나가 셋이나 있는 집안, 그것도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거든요. 누나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서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할머니들이야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을 귀찮아 하신다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조건에서 시집살이는 기정사실이었죠. 그렇게 결혼했고 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너는 참 일을 잘하는구나. 시집간 지 딱 3일 만에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노래로 따지면 2절 가사가 문제였답니다. 우리 딸들은 영 집안일에는 서툴러. 하긴 우리 딸들이야 공부만 했으니까. 참 묘하게 들리는 기분 나쁜 말씀이었어요. 물론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것과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시누이들이 같을 수야 없겠죠. 하지만 그걸 꼭 이렇게 꼬집어 비틀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으신 채 시어머니는 횡하니 나가버리셨죠. 이렇게 제 시집살이는 시어머니의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말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여기다가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둘째 시누이가 너무나 가까운 한 집 건너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둘째 시누이는 당시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일렀죠. 하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시어머니가 살림을 많이 거들어주고 계셨답니다.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가서 빨래도 해주고 사실 시누이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어머니, 혹시 여기 있던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신 깻잎김치 못 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없어졌네요. 아, 그거? 네 신우 신랑이 잘 먹는다고 하기에 내가 갖다 줬다. 여기서는 분통이 좀 터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집에서 한가롭게 살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민박집 일을 하시면서 시집살이 하는 딸을 위해 정성껏 반찬거리들을 마련해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거 그이가 잘 먹더라면서 저희 엄마가 짬내서 굳이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그걸 남기지도 않고 다 가져다 주신 거예요? 어머니도 맛있다고 잘 드셨잖아요. 걔하고 너하고 같니?
걔는 나가서 일을 하는 애다. 뭔 별걸 가지고 다 정색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친정엄마가 저와 사위 그리고 사돈마님 잡수시라고 해서 올려보내는 음식들은 물론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반찬들까지 시누이가 저에게 말도 없이 쏙쏙 가져다 먹는 것이었어요. 나 정말 약 올라서 못 살겠어.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랑 내가 해놓은 거 당신 누나가 다 가져다 먹는단 말이야. 그것도 허락도 없이. 우리 식구는 뭘 먹으란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는 그걸 또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야. 제가 여러 번 참다가 드디어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잘 말할게. 누나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할 거고. 그것 때문에 화 많이 났어? 화 풀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남편이 이렇게 흔쾌히 제 편을 들고 나섰답니다. 사실 남편에게 하소연을 시작할 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대부분 자기 식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속 시원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시골의 장모님 민박 운영하시랴 살림하시랴 바쁜 분이세요. 거기다 이 사람 아래로 형제들도 많고요. 반찬 이것저것 챙겨 보내시는 건 저하고 어머니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반찬까지 다 가져다 먹는다니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살아요? 누나 퇴근도 이루고 시간도 많은 사람인데 왜 직접 못 해 먹는데요? 아니, 밖에서 일하는 네 누이가 친정에서 반찬 좀 가져다 먹는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결국 너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로 바쳤다는 거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는구나. 아가, 너 집에서 일어난 일을 바깥일 하고 오는 사람한테 다 일로 바치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야? 너희 친정에서는 널 그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냈니? 아무튼 사람이란 배우고 볼 일이야. 이런 말까지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나오려던 눈물도 쏙 들어가더군요. 어머니, 누나 살림은 누나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집에서 누나 살림까지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 그건 누나 위하시는 길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살림이 아직 익숙한 사람이 아닌데 힘든 것도 인정해 주셔야죠. 남편이 워낙 강경하게 제 편을 들면서 단호하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도 뭐라고 궁시렁거리시기만 할 뿐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반찬을 말도 없이 가져다 먹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수습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시집살이에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죠. 우선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많이 드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안은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깨끗해야 했고 유리창도 마치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놓아야 했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어느 날 한번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그때야 일하는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멀쩡히 며느리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을 왜 쓰니? 다 며느리가 할 일인데. 거기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벌이셨었고 그렇게 벌어들이신 돈을 기부하시는데도 아끼지 않는 분이셨대요.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답니다. 손님 치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있었죠.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집 온 것처럼 생각하는 듯한 시누이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자네, 우리 엄마 사육해? 먹을 것만 차려놓고 어딜 나갔다 오는 거야? 제가 시어머니의 점심상을 정성스럽게 식탁 위에 보아놓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두고는 외출했었죠. 국만 데우고 밥만 덜어오면 드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보고 마침 집에 들렀던 큰 시누이가 한 말이 우리 엄마 사육하느냐는 것이었어요. 형님, 사육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럼 어머니 식사 때마다 식탁 옆에 서서 시중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국만 데우고 밥만 덜어오면 드실 수 있도록 해놓고 나간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홀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 왔으면 시어머니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자네 어디다 눈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위야. 그리고 자네 분명히 출가 외인이 친정에다가 거는 시외 전화를 붙들고 산다면서? 출가 외인이요? 그건 제가 둘째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죠. 출가 외인이 친정 근처에 사는 것까지야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친정일에 참견도 많으시고 친정 반찬거리에 살림까지 손을 대신다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 모시러 온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한 것도 불효를 한 것도 아닌데 형님 말 맞다나 출가 외인인 형님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야단치시는 건 저도 참기 어려워요. 이렇게 큰 신호와 본격적인 말다툼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손님 치레하랴 시어머니 모시랴 정말 미운 시누이 시집살이까지 겪어내고 있던 와중에 저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첫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힘든 시집살이에 첫 아이의 입덧은 심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한 가지 변화가 더 생겼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조명기구를 다루는 사업인데 남편은 회사 한 구석에 연구실까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연구해 가면서 다른 조명회사와 차별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에 노력했어요. 소규모였지만 크게 욕심내지 않으면서 착실하게 성장시켜가는 것 같았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세심하게 배려했죠. 먹을 것 하나라도 잘 챙겨 먹이려고 애썼고 와이셔츠 하나 다리는데도 온 정성을 다해서 입혀 내보내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에 절대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었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상했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남편이 있어서 든든했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시집에서 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바로 제가 딸만 둘을 내리 낳은 것이었어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시어머니는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셨죠. 그런데 딸 둘을 낳고 나니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더군요. 우리 집 때는 이제 결국 끊어지고 말았구나. 도대체 너라는 애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해놓은 일이 뭐야? 어머니, 대를 잇는다는 생각 자체가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제가 일부러 딸만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이 하시는 일이지 이 사람하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죠. 어머니, 제발 그 일 가지고 이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비록 저는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 착실하게 키우고 시집에 정성을 다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내조에 정성을 다했어요.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만큼 남편의 사업도 성장을 거듭했죠. 거기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아 몇 가지 제품에서는 특허를 획득했고 해외 수출의 길까지 열리게 되었어요. 해외에서도 제품은 잘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해외 출장도 더불어 들어갔죠. 사업이 이만큼 커질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힘든 속에서도 가정을 그만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해.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들 절대 쉬운 사람들 아닌데 그걸 다 슬기롭게 넘겨주고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낸 거 정말 장해. 그거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애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바르게 자라준 거고. 사업에 열중하면서도 집안의 자상한 아빠였어. 당신은. 정말 그랬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남편은 저와의 기념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짬만 나면 아이들과 천진하게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 공부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편.
저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제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젠 저를 부러워하게 됐어요. 저더러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시집살이가 맵긴 했지만 남편이 제 편이고 이렇게 저한테 잘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부모 속 썩이는 일 없이 훌륭하게 성장해 주었답니다. 딸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제가 대학 공부를 못한 한을 딸들이 다 풀어주었죠. 딸 하나는 제 아빠가 다니던 대기업에 쉽게 입사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방송국의 공채 직원으로 입사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못 낳은 것까지 합쳐져서 시집살이는 더욱 그악스러웠답니다. 내 친구네는 아들 손주가 장가들어서 벌써 친증손주를 보았단다. 난 우리 집 성씨를 따르는 증손주를 볼 일 없으니 죽어서 네 시아버지하고 조상들 볼 면목도 없게 됐어. 너는 그래도 기 하나 안 죽고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면서 사니 그것도 참 체주라면 체주로구나. 어머니,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낳은 아이들도 다 어머니 손주들이에요.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주건 딸에게서 태어난 손주건 손주는 다 마찬가지죠. 하늘이 점지해 주시지 않는 아들을 지금 말씀하시면 뭐라나요? 어머니, 이제는 제발 그 말씀 좀 접으세요. 시누이도 여전히 한 집 건너 집에 살면서 제 살림을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시집 온 지 이제 3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시누이는 조금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자네 세탁기를 좀 쓰려고 들여다봤더니 빨랫감이 한가득이더구만.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뭐가 바쁘다고 빨랫감을 그렇게 모아놓나? 누나, 지금 누나는 남의 물건 쓰겠다고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남의 물건 쓰겠다고 부탁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 네가 그렇게 올케를 감싸고 도니 시집 식구 어려운 걸 모르고 항상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있지. 외아들한테 시집 와서 아들 하나 낳아놓지 못하면서 말이야. 누나, 배웠다는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백본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누나는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시집 와서 30년 동안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아주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내가 시어머니 되면 우리 할머니처럼은 안 할 거야. 아니면 엄마처럼 딸만 낳아서 시어머니 될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어. 시집간 내 친구들도 만났다 하면 시집역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딸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짐짓 그러는 거 아니라며 딸들을 나무랐지만 딸들까지 제가 힘들게 살아오면서 저희들을 키웠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사도 생겼죠. 큰딸이 집에 사위감을 인사시킨 거였어요. 사위감은 성격이 시원시원한 호남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남매의 막내라서 우리 딸이 시집살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부모님처럼 생각할게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를 사위라고 생각 마시고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큰아이가 결혼을 하고 2해 지나서 작은 아이마저 출가를 했죠. 두 사위 모두 제 마음에 드는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딸들에 대해서 늘 심드렁했답니다. 그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왜 그리 질긴지요.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나요? 딸 둘을 열아들 부럽지 않게 잘 키우기로 남편과 다짐했었어요. 우리의 기대대로 딸들은 잘 자라주었고 시집가서 알콩달콩 잘 살았답니다. 곧이어 큰딸에게서 손주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뻤죠. 시어머니는 큰아이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심드렁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는 아예 소식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의 고모라고 소식을 전했죠. 당연히 별 관심도 없어 보였지만요. 큰딸이 아들을 낳고 둘째 딸도 몇 년 차이를 두고 예쁜 딸을 낳았어요. 민박집에서 수줍음이 가득한 얼굴로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순박한 시골 처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답니다.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내 새끼가 낳은 새끼, 손주가 어찌 그리 예쁘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시어머니와 성질 하나 안 죽는 시누이 사이에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어요. 한미한 집에서 시집 온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 못 낳은 일까지 신경을 건드리는 말들은 여전했고 그 손이 많이 가는 손님칠에도 계속되었죠.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는 손님칠에는 더욱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정하지만 이젠 연로한 시어머니에게도 더욱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 친구가 치매에 걸려 며느리가 옆에서 정성으로 수발을 한다더라. 너는 아마 내가 치매에 걸리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거 내가 잘 안다. 오죽하겠니? 그저 내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말이야. 어머니, 아마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지금도 저 처음 시집 왔을 때하고 똑같이 목소리까지 카랑카랑하세요. 그리고 치매 걸리셔도 요양원에 안 보내드리고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치매 걸리셨다고 요양원에 보내버릴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진즉에 애들 아빠 졸라서 분가했을 거예요. 저 분가 얘기 입 밖에 내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 딸들까지 출가해서 이제 할머니가 된 저는 되도록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안 보려고 짬을 내어 바깥 활동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물론 여전히 집안에는 제가 할 일이 많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저를 도와줄 아주머니를 고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펄펄 뛴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일하는 사람을 둬?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일하는 사람을 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만. 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을 쓴다고? 난 바깥에서 일하면서도 일하는 사람 집에 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그런데 자네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손이 부족해서 일하는 사람을 쓰는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니, 그리고 형님, 저도 이제는 이 집에서 이 정도 일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황혼이에요. 어머니도 여기저기 바깥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친척들 모임에도 열심히 다니셨고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요. 형님이야 원래 바깥 일이 더 많으신 분이었지만 어머니가 살림 절반 이상 도와주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해놓은 반찬에 뭐에 집어다 주시면서 말이에요. 뭐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애들 아버지하고도 이미 다 의논 끝난 상태예요. 그러고는 저는 선언한 대로 친구들과의 모임, 지역사회의 합창단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했답니다. 아이들이 다 출가해 저도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늙지도 않는가 봐요. 일하는 사람이 해놓았다는 바닥 청소하고 문틀 청소 상태 좀 봐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쓴단 말이냐? 당장 바깥일 그만두고 집안에만 들어앉지 못하겠니? 어머니, 물론 제가 하는 것보다야 조금 못한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남 쓰는 것 치고는 일 잘하는 아주머니예요. 손님 맞는데 무리 없고 다른 누가 와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여전히 정정하게 이 모임 저 모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바깥일에서 직책을 맡은 게 있어서 함부로 그만 못 둬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머니께서 이해하세요. 그렇게 시집과 싸워가며 이어가는 바깥 활동에서 저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처럼 평생 시집살이 하는 친구와 시집욕을 마음 놓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는 보란듯이 외부 활동에서 사귄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조촐한 파티 같은 것을 열기도 했답니다. 집에 어른이 계시는데 함부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벌여? 정말 평생 두고 느낀 바지만 사람은 배우고 볼 일이야. 도대체 자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좋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 제 나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 사업 저렇게 확장할 동안 저 한순간도 비틀거리지 않고 집안일 신경 안 쓰도록 지켜왔어요. 그런 저한테 이런 권리도 없단 말이에요? 형님은 형님 사시는 방식대로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 테니까요. 이제는 이런 잔소리 저한테 그만하실 때도 되셨을 텐데요. 어디 손이 시누이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대든다더냐? 네 시누이 말 하나도 틀린 것 없다. 집에 어른이 있는데 허락도 없이 어딜 친구들을 몰고 다녀? 제가 무슨 막 시집 온 새댁인가요? 이제 이 집 안주인은 저예요, 어머니, 형님. 그걸 인정할 줄 아셔야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의 칠듯이 저에게 거세게 핀잔을 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잘했어. 당신도 이젠 집안일에서 놓여나서 지금처럼 친구도 사귀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면서 살아. 나 언제나 당신 편이야. 알지? 이런 남편이 있는데 이젠 연세 드실 만큼 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뭐가 두렵겠어요. 집 밖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답니다. 친구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자신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며 저와 빠르게 가까워진 친구가 있었죠. 저와는 동갑인데 늦게 얻은 딸이 혼기가 조금 지나친 것을 많이 걱정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딸이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아빠, 제 남편은 여전히 사업일로 바빴어요. 회사에서 생산한 조명기구가 해외에서 많이 팔려나가면서 해외 출장이 더욱 잦아지고 있었죠. 남편은 어디로 출장을 가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꼬박같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서는 하루에 2통 이상씩 전화를 걸어주기도 했죠. 이번 출장은 좀 멀리 다녀와야겠어. 머니까 일정도 길고 말이야. LA에 다녀와야겠는데. 당신도 이제는 나이 생각해야 되는 때인데 젊은 직원들 대신 보낼 수는 없어? 꼭 당신이 직접 가야 되는 일이야? 사업상 중요한 일이라서 누굴 대신 보낼 입장이 아니야. 나이 생각은 무슨. 이렇게 건강한데 다음 해외 출장 때는 가능하면 당신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해볼게. 그런데 남편이 LA로 출장을 가고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답니다. 예, 네 남편 말이다. 이번에 출장 어디로 갔다고 했지? 로스앤젤레스로 갔지. 그건 왜? 그래, 나도 로스앤젤레스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말이야. 근데 얘, 나 일본 다녀왔잖니. 동경에 가면 비너스 포트라고 명품관이 있거든. 거기서 말이다. 친구가 이상하게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친구를 재촉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거기서 네 남편을 봤어. 로스앤젤레스로 출장 갔다는 사람 말이야. 그 비너스 포트에서 웬 여자하고 다정하게 팔짱 끼고 쇼핑을 하더라고. 아, 얘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니? 우리 남편 틀림없이 LA로 출장 갔다니까. 우리 남편 해외 출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남편 출장 간 곳을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여자와 쇼핑이라니. 말도 안 돼, 얘.
나도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그래서 따라가면서까지 네 남편 확실한지 확인해 봤다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었어. 여자는 상당히 젊고 미인으로 보이더라. 친구가 어렵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깔깔거리며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친구에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친구의 말을 재미삼아 전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여보, 내 친구 하나가 당신을 동경 무슨 명품관인가 어딘가에서 봤다고 전화를 했더라니까. 당신이 거기서 어떤 여자하고 다정하게 팔짱 끼고 쇼핑을 하더라는 거야.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도 어디서 너하고 똑같은 사람만 사귀는 모양이구나. 있지도 않은 말 전해서 남의 집안 절단 낼 일이 있다더냐? 아유, 집안이 절단 나기는요, 어머니. 어디서 닮은 사람은 잘못 봤겠죠. 그리고 어머니, 이제는 이 사람도 손주를 둔 할머니예요. 똑같은 사람만 사귄다느니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새댁일 때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제발 그런 식의 말씀은 그만하세요. 네? 아무튼 당신 출장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비꼬셔도 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단련됐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저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아요. 아셨죠? 친구가 절 위해서 전화한 거잖아요. 혹시나 하고요. 그리고 저나 이 사람이나 말했듯이 비슷한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유유상종이니 뭐니 하는 말씀은 뭐하러 덧붙이세요? 어디서 엉뚱한 사람을 보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니? 네가 시집 오기 전에 네 남편 내 말이라면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이다. 네가 시집 오고 나서 네 남편이 아주 변해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다만 그때 아주 극력 반대를 해서 결혼을 막았어야 했는데 말이다. 원.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으시더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시어머니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하죠. 정말 그랬답니다. 연로하셔서 약간의 관절통 정도는 겪고 계셨지만 여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세댁대하고 한결같으신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그 신경 긁는 시집살이에는 이제 완전히 단련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훈련이 확실히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친구들을 몰고 와서 파티를 하고 듣는 싫은 소리 같은 것도 이제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밖에서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정도로밖에 안 여겨지더군요. 이렇게 무슨 트집만 생기면 저와 비슷하다는 둥, 저 때문에 남편이 변했다는 둥 하면서 저를 물고 늘어지는 시집 식구들이 이 전화 사건 이후에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그저 근거 없는 제 느낌이었을 뿐일까요? 시집 식구들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답니다. 어머니, 저녁 진지 드세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날 큰애네가 놀러 온대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는 목소리까지 커져서 이 시엠이 놀래켜 쓰러뜨릴 짝정이냐? 나 아직 귀 안 먹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뭘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얼른 저녁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라신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깜짝깜짝 놀라시는 증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연세 드시면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이 한번 모시고 한의원에라도 가보는 게 어때? 연세 드시면 괜히 우울하시고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시고 그런다던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나 많다죠. 우리 시어머니도 일종의 그런 증세가 아닌가 싶었어요.
한의원에 가자고 말씀드렸죠.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 말에 선선히 따라 나서시더군요. 한의원에서 진맥을 해보더니 특별히 나쁜 곳은 없는데 아마도 스트레스성으로 그런 증상이 보일 수도 있다며 한약을 지어주더군요. 저는 한약을 받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따끈하게 데워 시어머니께 건넸죠.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하면서 우리 집 살림에 간섭하고 제 속을 긁어대던 시누이도 잘 드나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었죠. 드나들면서 저 긁어대는 취미로 사는 사람이 별일이다 싶었다니까요. 시집 식구들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별일 없는 나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외동딸이 홍기가 조금 지나 걱정하다가 사귀는 사람이 생겨서 안심하더라는 바깥 활동에서 최근에 친해졌다는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에게서 집으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답니다. 친구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어요. 말을 잘 이어가질 못할 정도로 흥분한 친구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이 전화가 수십 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뒤엎어버릴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이때도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나는 말이다. 할 말보다도 여기 시내 유명한 일식당이야. 얼른 나와봐. 여기서 우리 딸 상견례 하려고 저쪽 집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다음 말을 들은 저는 일단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튀듯이 상견례장으로 뛰어나가지 않을 수 없었죠. 가보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상견례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친구네 사돈될 사람들, 즉 신랑 쪽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죠. 내가 아직도 속이 떨려서 말이다, 효정아. 너 내 사돈될 사람들이라고 나타난 이 사람들 똑똑히 봐봐.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친구의 말에 따라서 친구의 사돈될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정말이지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사태의 본질을 어느 정도 깨달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들어서 신랑 측 아버지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주었어요. 여기가 출장지야? 출장 한번 가까이 왔네. 그게 아니라, 그게. 상황이 그야말로 개판이었어요. 떨리는 친구의 음성이 다음 설명을 이어갔어요. 딸의 상견례를 위해 시내 유명 일식당에 약속 장소를 정했고 시간이 되어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었죠. 조금 일찍 도착한 친구와 친구 남편 그리고 신부될 친구의 딸이 자리를 잡고 있었대요. 잠시 후에 사돈될 사람들과 신랑될 아이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바깥 사돈될 사람을 보고 내 친구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고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바깥 활동 때문에 조촐하게 파티를 할 때 남편이 마침 집에 있던 주말이라 모임에 같이 참석한 일이 있었죠. 그때 친해진 내 친구라고 남편과 그 친구를 인사시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내내 그 모임에 함께했고 그래서 그 친구는 남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 사돈될 사람이라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것이었죠. 친구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죠. 뭔가 잘못 보이나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라는 것이었죠. 당연히 안사돈 될 사람은 제가 아니었고요. 효정이 남편 되시는 분이잖아요. 친구가 간신히 떨리는 음성으로 한 첫 번째 말이 이거였대요. 이때 사태를 깨달은 남편이 바로 도망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런 남편을 친구가 거의 본능적으로 붙잡았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여긴 친구의 딸과 아버지가 신랑과 어머니도 붙잡아 두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남편과 안사돈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았고
신랑들 아이만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채로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죠. 그렇게 친구 딸의 상견례는 엉망이 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은 귀가하지 않았고 이틀인가 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집으로 기어 들어왔더군요. 동경, 비너스포트, 같이 쇼핑하던 여자, 그리고 상견례장에 나타난 남편. 확실한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남편의 위선에 치를 떨며 미련 없이 헤어지자고 했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상견례장에 나타날 정도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닐 테고 왜 당당하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든 거야? 얘기나 속 시원하게 해봐 어디. 어머니가 하도 아들을 원하시길래 그런데 당신한테서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고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수십 년 묵은 이야기란 말이잖아요. 남편의 이어지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결혼할 때는 결혼 초에 당신한테 한 내 행동은 정말이지 진심이었어. 그리고 아들 문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문제라면 이혼하려고도 했었고, 하지만 변호사가 지금의 경제력을 일구는데 가정을 지킨 당신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이혼 사유도 안 되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하기에 미루고 미루다 보니, 그러다 보니 들키지는 말아야겠다 해서. 하지만 말이야,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거 사실이야. 집안을 이만큼 잘 지켜준 것도 당신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그러니까 화 풀고 이성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이성적으로 재산분할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옆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일갈했죠. 이런 줄 뻔히 알면서도 수십 년간 다 같이 저 속이신 거예요? 정말들 대단들 하시네요. 그렇게 시집살이에 시달리게 하면서 아들 손주 하나 보자고 이런 짓을 집단적으로 벌일 수 있는 건가요? 배운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저더러 늘 배우지 못해서 어쩌고 하셨죠? 배운 사람들 머리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가 더 이상 아이를 못 갖는데 어떻게 하겠니? 외아들이라 대는 이어야겠고, 이건 100% 우리 탓이라고는 말 못한다. 봐라, 밖에서 아이가 생겼지 않니? 그러니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은 저를 더 기막히게 했답니다. 남편에게 캐물어 횟수를 따져보니 몇 년 동안 셋째가 생기지 않아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할 때 이미 남편은 내연녀에게서 아들을 본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니 위자료가 너무 막대했고 제가 이혼에 찬성하지 않는 이상 이혼할 길은 절대로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월은 흘렀고 저쪽에서 낳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 당당하게 아버지 자격으로 남편이 참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신부 측에다가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별했고 곧 재혼할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 자격으로 상견례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이런 걸 보고 바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필 신부 쪽 안싸돈이 제 친구였으니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안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그래, 나 이 집안에다 내 청춘 다 바쳤어.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 다 겪어내고 내주 하나도 서툴지 않게 하면서 당신 재산 만드는데 기여했지. 그러니까 내가 추호도 의심 안 했던 해외 출장도 아이들하고 나한테 다정했던 것도 다 두 집 살림 가리려는 시도였네.
나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나갈 거야. 물론 애들한테도 아빠 정체 남김없이 폭로할 거고. 남편이 아무 변명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할 말이 남았나 봐요. 네가 아들 못 낳아서 생긴 일인데 뭘 다 가지고 나가? 달라면 다 줄 줄 아느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해가면서 내 조를 서툴게 않게 했다고? 집안에 분란 생긴 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늘 말하지만 애초에 반대할 때 아주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주시는 게 아니라 법이 알아서 주겠죠.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10원 한 푼도 손해보는 일 없이 받아가지고 나가드릴게요. 저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답니다. 일단 무단으로 집을 나오는 것은 불리하다고 해서 2층의 빈 방으로 남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간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일과 집안에서 했던 저의 역할을 들어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니라 시집에 속한 것이라면 강아지한테도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제 남편의 혼외자와의 결혼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했고 결국은 친구의 딸도 그 결혼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답니다. 이 일에서 정말 가엾은 아이는 바로 친구의 딸이었어요. 친구네 집으로 굳이 찾아가 친구 딸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더군요. 아이의 눈물을 보자 저 역시 수십 년간 속아온 것에 대한 분함과 서러움에 같이 눈물이 솟았어요. 친구와 친구 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답니다. 속이 풀릴 때까지 아주 실컷요. 내가 그 집안이 아주 뿌리채 휘청거리도록 법적으로 복수해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 복수도 같이 해줄게. 기다려봐. 나 이번에 아주 모진 마음 먹었으니까. 친구와 친구의 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몰랐어. 하긴 그렇게 너하고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럴 거라고 누가 의심했겠어. 그게 다 위선이라고 생각하니 난 네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너희 시집 식구들한테는 정말 나까지 치가 떨려. 저는 친구의 딸아이에게 세상에 남자는 얼마든지 있으며 곧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아줌마, 저 마음 많이 정리됐어요. 그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시집 가고 싶은 생각 다 달아났어요. 그러니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에도 아줌마가 너무나 안 되셨어요. 30년이 넘도록 시집에서 쉽지 않게 살아오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법적인 절차는 잘 정리되어서 그 집안과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재산 분할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남편은 물론이고 그동안 변명이랍시고 뭐라고 궁시렁대던 시어머니도 제 앞에 납작 엎드렸죠. 시누이까지 나서서 제게 싹싹 빌다시피 하더군요. 세 사람의 말인즉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을 정리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콧방귀를 날렸죠. 그 귀한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쪽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아들 타령 그렇게 하시던 어머니가 그쪽 정리하는 걸 진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어떻게든지 정리할 테니 제발 용서해줘 여보.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잖아. 제발 부탁이야. 물론 저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제 사이가 정리되었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정체를 알려야 했어요. 아무리 엄마 말이라고 해도 나 정말 못 믿겠어요.
우리 아빠가요? 어떻게 그렇게 자상한 우리 아빠가 그런 짓을... 딸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눈물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줄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집에서 나와 저 혼자 있을 공간을 정하고 호젓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았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게 해준 하늘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다시 한번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어요. 남편의 혼외자, 아니 혼외자도 아니더라고요. 효정아, 더 기막힌 얘기를 내가 하나 들었어. 속아서 우리 사위 삼을 뻔한 그 아이 말이야. 그 애가 네 남편 애가 아니라더라. 그 아들 아이의 생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더라고. 당했을 때는 분하기 짝이 없더니만 이렇게라도 밝혀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남편 역시 내연녀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대로 받은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저와 아이들 그리고 일밖에 모르는 남편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졌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지금도 제게 전화를 해대고 있어요. 이렇게 시집살이에서 해방되고 남편의 사기 행각으로부터도 저는 해방되었답니다. 처음엔 자상한 아버지의 배신에 울며 마음 아파했던 딸들도 결국은 저를 응원하며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라더군요. 이열치열이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라면서요. 아이들의 말대로 이 나이에도 사랑으로 다친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으려나요? 딸들의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으로 마음도 몸도 정리되어 가는 중이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